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의 2회 강의 맡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영숙입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대상으로 스포츠 심리 지원하고 있고요. 관련된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그런 심리 요인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이 강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최근에 코로나 그런 사태도 있고 해서 선수들의 동기, 그리고 항상 지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동기와 정서의 이해라는 주제로 하였습니다. 목차는 스포츠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왜 스포츠 심리가 중요하고 현장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을 하는 접근들이 어떤 것인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기하고 정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 의사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레슬링의 김현우 선수, 그리고 펜싱의 김지현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도 선수, 그리고 사격의 김장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고요.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유도의 왕기춘 선수라든지 역도의 사지혁 선수, 복싱의 김종우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그럼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바로 메달을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와 두 번째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선수의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준비라든지 경기에서 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선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기에서 체력 수준이나 기술 수준이나 이런 수준들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만났을 때 경기에서는 심리적으로 누가 차분하게 하는가, 누가 자신감 있게 하는지, 그리고 불안 조절을 잘하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요인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수들이 이런 경기에서의 역경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수마다 힘든 건 다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인 요인,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자신감, 집중력이 감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심리 상태를 조절하고 본인의 심리적인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궁 경기에서 역경 상황은 선수들에게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것인데 시합 중에 실수를 했을 때,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상대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경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벌이라든지 아니면 저 선수랑 내가 지난번에 경기했을 때 내가 졌던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조금 더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양궁은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거나 소리, 관중의 소리, 갑자기 관중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지고 관중의 응원 소리가 들리게 되면 이것이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 바람이 많이 불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바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선수들이 준비가 다 됐다가 경기가 지연되면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 상황에서 선수들이 인지 재구성이라든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고요. 그리고 루틴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심리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경기력 향상에,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발현하기 위한 조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수 선수들을 보면은 이 경기력을 발현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긴장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차분한 선수가 있는 반면 반대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허둥지둥하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합에 도전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되고, 시합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이거를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시합 자체를 즐기고 기술 수행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겠죠. 자신감, 그리고 본인의 정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도 집중, 자신감, 정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 그리고 불안 감소, 자기 조절, 그리고 자신감과 기술 수행의 자동적인 그런 기술 수행, 몰입, 시합을 즐기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현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인데, 이 학문은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과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그 지식을 현장에 보급하는, 적용하는 그런 체육학의 한 분야로서 이러한 인간과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게 되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행동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특히 스포츠 심리 상담은 현장에서 스포츠 경쟁 상황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 상황에서 선수 지도자 그리고 일반 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리기술 훈련과 상담을 적용해서 경기력 향상과 인간적인 성장을 위한 개입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스포츠 심리 상담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심리기술 훈련을 하게 되고요. 인간적인 성장이라든지 요즘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인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심리기술 훈련은 심리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동기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집중력, 자신감, 그런 승부욕 같은 그런 심리 요인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방법들이 바로 이완, 심상, 이미지 그리는 거죠. 그리고 루틴, 혼잣말, 목표 설정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상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적인 문제라든지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선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적인 문제, 가족, 애인이라든지 그리고 지도자, 동료와의 대인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섭식장애라든지 술, 약물 남용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런 상담, 경청, 반영 이런 상담 기법을 활용해서 관계 원칙,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스포츠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요즘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그런 사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있듯이 우울감을 느끼는 선수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좀 흐릿해지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로 운동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기라는 그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무비어라는 그런 원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비어는 바로 움직이다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선택하고 방향을 선정하고 강도라든지 지속을 결정지어주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기에 따라서 노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노력을 얼마나 더 하게 되는지, 그래서 노력의 방향은 이 활동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활동을 회피할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덜 할 것인지,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너 이 운동 왜 시작했니?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시작 동기입니다. 그래서 시작 동기를 물어보고, 그럼 지금은 왜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지금 하는 이유가 다 다르겠죠. 시작 동기는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 해요. 부모님이 권유해서,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재밌어 보여서, 양궁이 재밌어 보여서, 이런 것들이 다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은 왜 하니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 못하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잘 대답하는 기보배 언니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한 이런 동기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동기는 세 가지 동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너 이거 왜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좀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무동기겠죠. 동기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 동기는 이 동기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팀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외적 동기고요. 그리고 내적 동기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워서 아니면 나는 이 기술을 조금 더 습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적 동기인데요. 선수들을 봤을 때 내적 동기가 있는 선수들이 어떠한 역경 상황이 있거나 본인이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때 조금 더 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본인의 그 목표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외적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적 동기 있는 것을 조금 더 내적 동기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내적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인지평가 이론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내적 동기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성과 자결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능성은 말 그대로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자결성은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성이나 자결성이 높을수록 내적 동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보시면 통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양궁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양궁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더 할 것인가 결정하는 사람이 내 자신에게 있다면 내적 동기가 증가됩니다. 반대로 양궁을 계속 할 것인가 부모님이 시켜서 아니면 지도자가 시켜서 하게 되면 이 자기 결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이 운동을 굉장히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다. 유능성이 증가되고 내적 동기가 증가됩니다. 반대로 이건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힘들겠다. 저는 예전에 요가를 배우면서 이 유연한 분들을 살짝 보면서 나는 안 되겠다. 유능성이 감소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를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 동기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선수들이 본인의 목표를 설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 훈련 스케줄을 훈련 일정을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해주는 약간의 그 책임감을 주게 되면 내적 동기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좀 자꾸 실패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게 되면 유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내적 동기 향상 전략은 바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 경험을 많이 해주게 되면 유능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되면 특히 어린 선수일수록 처음 양궁을 배우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선수일수록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 그리고 연습 내용과 순서를 변화시켜서 동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 설정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기의 결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적 동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본인의 내적 동기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시어 라이언이 인지평가 이론에서 유능성과 자결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들어간 것이 바로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동기 향상을 위해서 자신이 결정하는 것, 그리고 유능감으로 잘한다고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최근에 이제 들어간 요인인데, 동료와 지도자의 관계를 좋게 관계성, 사회성 이런 것이 좋으면 운동 동기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선수들의 동기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뭉크의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뭉크의 절규, 그죠? 그리고 이런 그림이 뭘 보여주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절규하는 모습 보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되게 굉장히 좌절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 강아지와 고양이도 정서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양이가 하는 생각이, 강아지와 고양이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는 꼬리가 올라가서 흔들면 되게 반갑다고 하는 거고요. 고양이는요, 반대로 꼬리가 올라가면 공격으로 느낍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자, 꼬리를 세우면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강아지는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저 강아지는
내가 좀 친해지려고 하면 꼭 꼬리를 세워서 위협한다. 내게 무슨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강아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고양이 조그만 게 겁도 없이 꼬리를 내리고 내게 덤벼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정서는 신체로 나타나는 정서가 훨씬 더 믿을만하다.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들이 선수를 보면서 말로 선생님 저 안 떨려요 하는데 몸이라든지 신체적으로 표현은 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한번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정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조금 좀 재미를 내적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방귀가 나오려고 하면 어떤 정서가 들까요? 네,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방귀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릴 때, 다행이다, 그죠? 혼자만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원하게 한 방 날렸을 때 아주 기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정서입니다. 냄새가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타면 창피하거나 당황스럽겠죠. 둘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꼈을 때 고통스럽죠, 그죠? 방귀 낀 사람이 마치 자기가 안 그런 양 딴전을 피울 때 화가 나겠죠. 우화가 치민다. 방귀 낀 사람이 내리고 그 냄새를 혼자 느껴야 될 때 고독. 그 냄새가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면서 얼굴을 찡그려요. 그러면 억울하죠. 그죠? 내가 한 게 아닌데. 엄마 손잡고 탄 아이가 나를 가리키며 엄마 저 사람 방귀 꼈나 봐 라고 할 때는 울분, 억울, 울분 비슷하죠. 엄마가 방귀는 누구나 낄 수 있는 거야 하며 아이를 타이르게 되면 허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서라고 하면은 막 화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 한국에서는 그 정서 표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서 표현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정서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지도자가 읽어주는 것이, 그리고 그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서는 무엇이냐면 생리적으로, 체험적으로 행동 변화를 수반하는 특정 어떤 상황에 대한 돌발적인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상황에 대한 반응, 신체적인 반응.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정서는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서의 유사 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기분이라는 것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무드라고 하죠. 이 무드는 한 2주 정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도 정서인데 우울 정서가 2주 이상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는 그런 게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느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정서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의 구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두려움의 정서에 대한 생리적인 요소라든지 상황적인 요소가 있고 인지적인 요소가 있다. 이 정서에는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은 교감신경이 굉장히 각성하는 그런 겁니다. 생리적으로는.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인지적으로 생각은 위험을 지각하게 되는 것인데 정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고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정서에서도 가장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불안 정서, 불안입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면 불안이라는 개념이 있고 각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항상 헷갈리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정서에서 요거만 명확하게 이해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성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 연속 선상에서 변화하는 그런 생리적인 심리적인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졸려하고 조금 이 나른함을 느낄 때는 각성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막 흥분해서 막 땀도 흘리고 막 좀 막 떨고 하는 것은 각성 상태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선수가 경기를 가장 잘할 때의 각성 수준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분할 때 잘하는 선수가 있고 조금 떨릴 때 잘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만의 최적의 각성 수준을 찾아두는, 경기를 잘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불안은요, 부정적인 정서 상태입니다. 각성은 좋고 나쁜 게 아니고 불안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체의 각성 상태를 수반하는 초조함이라든지 걱정, 우려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정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불안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를 봤을 때 이 선수가 성향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만 불안을 많이 느끼는지가 바로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입니다. 그래서 특성 불안은
상황의 객관적인 위협 수준에 관계없이 비위협적인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개인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수들 불안을 측정할 때 특성 불안하고 상태 불안을 같이 측정하게 되는데, 특성 불안이 원래 높은 선수가 있고 조금 낮은 선수도 있는데, 요 선수는 이 상태 불안도 같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 불안을 보시면 각성을 수반하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래서 경기 상황의 불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 불안. 그래서 이렇게 특성 불안, 상태 불안 구분해서 하시고요. 이 상태 불안이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지적인 상태 불안과 신체적인 상태 불안입니다. 선수가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인지적인 상태 불안인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선수는 걱정이 많아서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 그건 인지 불안이 높은 것이고요. 몸이 막 떨리거나 하는 선수는 바로 신체 불안이 높은 겁니다. 스트레스는 많이 불안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이고 불안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대처할 능력이 있다 없다 지각하게 되는데, 아, 나는 이건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경쟁 불안의 발생 원인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지도자 선생님들도 아마 선수 생활을 해보셔서, 그리고 선수들을 많이 보면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 보시면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특성 불안이 높냐, 아니면 실패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실패에 대한 공포라든지, 과도하게 꼭 이겨야 돼, 꼭 이겨서 내가 이 메달을 따야지 분면제를 받아, 이런 그 압박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불안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불안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생 원인 또 보시면 부상에 대한 염려, 다치면 어떡하지? 양궁은 다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체조라든지 뭐 다른 종목에서는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부상에 대한 염려라든지, 특히 양궁에서는 환경적인 요인, 경기장 기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바람, 아까 말씀드렸던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관중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관중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엄마가 와 있다든지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와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불안 상태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 라이벌이냐, 지난번에 내가 쟤한테 졌는데 쟤랑 또 만났네, 이런 생각들. 심판, 팀 구성원, 임원, 감독, 주위의 기대. 임원이라고 하면 내가 경기하고 있는데 우리 팀에 회장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좀 떨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진 보여드리면 이 리우올림픽, 2016년도 리우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본천 선수 보면 저 뒤에 관중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러한 대기 순간들이 선수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리고 경기 전이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기보배 선수 지금 경기 전에 본인의 루틴을 생각하고 있고 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같지만, 루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리우올림픽에서는 이 예상하지 못한 이런 환경적인 면이 있었는데, 저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브라질 리우가 이제 삼바가 유명하기 때문에 금메달 결승전에서 이런 무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커다란 북을 쳤기 때문에 이 북소리를 들으면 선수들이 심장이 더 쿵쾅거리는 그런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선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 선수에 맞는 그런 대처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입장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관중이 많으면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쟁 불안의 생리적인 증상은 바로 온 몸이 변화하죠. 그래서 뇌파가 뭐 엄청 이 불안파가 올라간다든지, 근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근전도가 변화한다든지, 혈압 증가되고 심박수 증가되고 땀 분비량 증가하게 됩니다. 행동적인 증상은 입이 마르거나 가슴 두근거리고 근육 긴장되고 화장실 가고 싶고 건망증 생기고. 행동적 증상은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경기 전이라든지 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친구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품이 난다든지 뭐 귀에서 소리 난다든지 화장실 자주 간다든지 안절부절 토할 것 같은 느낌, 선수들이 정말 긴장해도 위산이 올라오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고 평소에
훈련할 때랑 시합 30분 전, 시합 10분 전 이렇게 어떻게 다른지 보시고 어떤 것들을 요 타이밍, 요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각성하고 운동 수행에서 이거는 이제 이 각성 수준이 집중력과도 주의 집중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인데요. 내가 적절한 각성 수준일 때는 내가 필요한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림 보시면 내가 봐야 할 것만 적절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낮게 되면 굉장히 넓어져요. 주의의 영역이 넓어지게 돼서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옆에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볼 필요 없거든요. 양궁에서는. 그리고 관중을 볼 필요가 없는 관중까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각성 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완전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펜싱 선수는 자기 그 마스크 썼는데 고기밖에 안 보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각성 수준을 찾아주는 것이 주의 집중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각성 수준과 근긴장에도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되면 수축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이완하는 그런 방법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불안 각성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적인 방법은 바이오 피드백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그 생체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 뭐 많잖아요. 여기에 끼면은 심박수, 내가 지금 심박수가 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한 70인데 시합 전에는 한 10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내 불안 수준이 올라갔구나, 각성 수준이 올라갔구나 생각하시면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심호흡이라든지 뭐 긍정적인 혼잣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지적인 방법으로는 뭐 인지 재구성, 생각을 바꾸는 거, 그리고 사고 정지,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금 5탄인데요. 심상입니다. 심상. 그래서 이미지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점진적 이완 기법, 뭐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이완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 방법이고요. 요즘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호흡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선수들이 불안하게 되면 우리가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 일반인들도 불안하게 되면 숨을 막 이렇게 쉬는데 횡격막으로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릴 수 있게 복식 호흡할 수 있게 좀 깊게 쉬는 거죠. 그래서 들이마시고 좀 참으면 좀 내려갑니다. 내린 다음에 좀 참다가 하게 되면 벌써 이 호흡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것이 4대 7대 8 호흡이라고 하는데 4를 쉬면서 숨을 들이쉬고요. 7을 쉬면서 멈췄다가 8을 쉬면서 내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멈췄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이완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잠 안 오고 할 때도 이걸 하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그려서 성공 이미지를 그린다든지, 선수들이 불안하게 되면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이미지. 그래서 내가 활을 쏴서 내 화살이 쭉 가서 노란 데 딱 꽂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게 되면 불안이 조절이 되고 자신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인지재구성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재구성은 말 그대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상황을 쓰라고 해보세요.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요. 이게 바로 선수들의 역경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경기 전에 나는 누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경기 전에 뭐 금메달 전, 아니면 결승전 앞에서, 아니면 난 단체전이 좀 힘들다 그러면 단체전 전에 나는 좀 힘들다. 이런 흔한 경기 상황을 최대한 적고요.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하는 부정적인 혼잣말, 뭐 XX 뭐 많겠죠. 나는 또 안 돼. 나는 끝났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적은 다음에 요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단어나 단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나오면 우리 스탑하게 되죠. 신호등의 빨간불과 같은 이미지, 아니면 멈춰, 아니면 뭐 행동과 같이 뭐 어깨를 쓸어 담는다, 뭐 아니면
아니면 모자를 다시 쓴다, 뭐 운동화 끈을 다시 묶는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바꾸자. 그래서 부정적인 혼잣말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혼잣말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수들이랑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성 조절, 불안 조절에 대한 그 현장 적용 시사점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내 선수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선수가 어떤 각성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발휘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불안 수준을 떨어뜨리는, 각성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들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나른해서 지금 집중도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좀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양궁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면 잘하기 때문에 좀 내려주는 걸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격투 종목, 펜싱과 같은 격투 종목은 좀 올려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뭐 이런 비트 있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파이팅을 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 수준을 알고, 적정 각성 수준을 알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높으면 내리고 낮으면 올리고 하는 방법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성이라든지 상황적인 거, 선수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한지 알고 이 원인을 찾아내서 이 말씀드린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중요한 게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지 이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던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그래서 뭐 이완 방법, 심호흡 방법, 그리고 뭐 인지 재구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미지 그리는 심상. 예.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지금 불안한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좀 불안하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큰 경기인데 불안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번 조절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는 말씀드리면 어떻게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도 본인이 평소에 하던 그런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과지향적인 목표. 나는 꼭 여기서 우승해야 돼. 나는 여기서 금메달을 따야 돼. 라는 그런 경기에서는 결과지향적인 목표보다는 과정에서 내가 혼잣말, 긍정적인 혼잣말 더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이미지 많이 그려야겠다. 나 심호흡해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적인 목표를 주의 집중하게 되면 훨씬 더 경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정서 조절,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각성, 그 안에서도 각성과 불안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관계성을 높여주면 동기가 향상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이 관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살짝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경기에서 지도자와 선수의 의사소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의,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은 무엇이냐 봤더니 뭐 언어나 그 언어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있고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훨씬 더 효과가 크고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나 몸짓, 그림, 기호 등의 수단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의사소통 과정인데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 그리고 반대로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입니다. 보시면은 스포츠팀에서는 선수와 선수의 의사소통이 있고 코치 선수, 코치팀 이렇게 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코치 선수의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경험과 내 자신의 경험이 좀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 선수들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르고요. 경험의 차이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의사소통도 그렇지만 인간으로서의 다른 사람은 나와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가치관도 다르다는 걸 항상 인정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가 반응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차도 여기서는 다 차이를 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가 만약에 내향적인 선수라고 하면 바로바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친구는 내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의사소통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일관적인 그런 의사소통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싸우고 나오셨더라도 그냥 평소와 비슷한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평성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잘하는 선수하고 조금 경기력이 안 좋은 선수를 대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조금 다른 게 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요, 그 컨텐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 그리고 말투,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선수들이 보기 때문에 이 언어의 그 컨텐츠보다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선수들이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이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하는 것이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 표정, 페이셜 익스프레션이죠. 그리고 제스처. 뭐 아무리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잘했어 이렇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바디 랭귀지에도 다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자기 조절, 통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치의 이 감정의 절제가 상실됐을 때 의사소통이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도 그 내용이 선수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난 감정이 가거나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감정적인 자기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수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것이,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스케줄, 다음 훈련 스케줄 미리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의사소통에서 좀 주의하시면 선수들이 훨씬 더 지도자 선생님들을 많이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문영철 감독님인데요. 감독님 뭐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면서 마음 열고 코치 감독을 100% 받아들여야, 이거는 이제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 열고 코치 감독 받아들여야 되고, 부족한 점 보충하기 위해서 코치 감독에게 먼저 다가와서 질문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수와 선수들끼리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에게 조금 더 개방적인 마음, 그리고 나와 내 동료의 성향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즘 그 어린 선수들이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듣는 건 별로 안 해서 이런 경청하는 거, 좀 들어주는 거, 서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지도자랑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선수들끼리 한번 미팅을 하게 해서 본인들끼리 뭐 규칙도 정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할 건지 이런 것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하는 거, 건설적인 비평할 수 있게 선수들끼리. 그리고 네, 지금 사진에서도 보지만 이런 팀 미팅, 그래서 지도자와 하는 팀 미팅도 중요하고 선수들끼리 하는 팀 미팅을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팀이 훨씬 더 단체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대하고 우리 팀을 더 잘 할 수 있는 팀 응집력을 올리고 그런 조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동기 그리고 정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영숙이었고요. 오랜 시간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